2025년 4월 22일 파키스탄과 인도가 대치하고 있던 카슈미르 지역의 한 마을에 갑자기 무장한 괴한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민간인들한테 총기를 난사하기 시작했죠. 이들은 마을의 남성들에게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을 읽게 하고 읽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AK 소총을 난사해서 살해하였습니다. 이들은 빠른 시간 안에 무고한 민간인 26명을 살해하고 유유히 지역을 빠져나갔습니다. 인도의 여론은 곧바로 폭발했습니다. 이들은 정황상 파키스탄의 사주를 받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였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실제로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지역에서 친파키스탄 성향의 이슬람 테러 단체들을 육성하고 이들을 동원해서 지속적인 테러를 벌여왔습니다. 심지어 파키스탄 정보부는 아예 상층부까지 탈레반에 어느 정도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총기 난사를 저지른 범인들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인 자이시-에 모하메드였습니다. 곧바로 인도는 보복을 천명하고 항공모함 비크란트를 급파했습니다. 그리고 국경지대에서는 연일 총격전이 벌어졌고요. 인도는 파키스탄에게 주요 수원지인 인더스 강문을 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파키스탄은 당시 가뭄에 시달리는 처지라 가지고 인도 측의 협박에 격렬하게 반발했는데요. 심지어 핵공격을 하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인도 측은 파키스탄의 선 넘는 행동에 손을 한번 봐주기로 했죠. 2025년 5월 7일 인도군에게는 작전명 신두르가 하달되었습니다. 대규모의 전투기들이 날아올랐고 파키스탄이 지원하는 테러리스트 캠프에 폭탄이 쏟아졌죠. 이때 동원된 전투기 중에서 중핵 전력은 바로 인도의 최신의 전투기인 라팔 F3R이었습니다. 라팔은 프랑스가 만든 4.5세대 전투기고요. 동세대인 유로파이터 전투기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전투기죠. 이 중에서 라팔 F3R형 같은 경우에는 RB2AA라는 에이사 레이더를 장비한 버전이었고요. 200km 거리에서 적기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고 지상 탐지 모드에서도 좀 더 높은 해상도의 레이더 영상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했죠. 또한 최대 사거리 300km짜리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 미사일이 인기가 되었습니다. 덕티드 팬이 달려 있어가지고 로켓 모터의 추력이 유지가 되는 회피 불가능 존이 무려 200km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게 넓어서 사기적인 미사일이었죠. 또한 탈리오스라는 신형 타겟팅 포드도 인기가 되었는데요. 고도 10km 이상의 고고도에서도 지상 표적을 원활하게 추적해서 정밀 유도 무기를 유도해줄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의 타겟팅 포드였죠. 적의 야전 방공망의 커버리지 바깥에서 원활하게 적의 지상 목표를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팔 전투기는 기본적으로 스펙트라 통합전자전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적기로부터 추적 레이더 펜슬빔으로 조준당하면 그걸 경보해주는 RWR의 기능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기능들이 제공됩니다. 해당 전파의 방향과 특성을 띄워주고요. 그 전파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맞춤형 방해 전파도 쏴줍니다. 미사일이 날아오면 자동으로 체파 플레이어로 뿌려가지고 회피기동 실시하게끔 도와주고요. 심지어 적외선으로 미사일을 탐지해가지고 경보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별도의 적외선 센서를 기체 2군데에다가 장착을 해놨을 정도예요. 레이저에 조준당했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레이저 경보 장치도 갖춰놓은 아주 화려한 그런 장비입니다. 라팔의 모듈형 컴퓨터 시스템이랑 동시에 연동이 되어져가지고 작동이 되게 만든 고성능의 책이고요. 라팔 전투기 기체 가격 중에서 무려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비싼 시스템입니다. 다만 비싼 만큼 성능은 확실해서 높은 수준의 생존성을 제공해줄 수가 있죠. 라팔 전투기는 신두르 작전 첫날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인 스칼프 미사일과 AASM 유도폭탄으로 파키스탄을 공습했는데요. 사실 이런 훌륭한 전투기까지 갖추고 있고 또 전체적인 공군력도 파키스탄군에 비해서 압도적인 우세라고 평가받는 인도군이었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파키스탄군을 제압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웬걸? 공습에 나선 인도공군은 첫날부터 전투기들을 우르르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라팔 F3R 전투기들도 무려 3대나 포함이 되어 있었죠. 반면 대당 1,500억 원이 넘는 고가의 전투기들을 손실해가면서 얻은 전과는 고작 테러리스트 캠프 몇 곳을 공습한 것뿐이었습니다. 결국 인도군의 신두르 작전은 완벽하게 실패해버리고 말았죠. 오히려 며칠 뒤 인도군이 파키스탄군의 역공습에 당해버리면서 망신까지 당해야 됐었습니다. 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일까요? 일단 파키스탄 공군과 인도 공군이 얼마만큼의 전력차가 존재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각종 멤버십 전용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시 인도 공군은 SU-30 260대, 라팔 전투기 36대, 테자스 33대를 보유하고 있었고요. 미그-29 61대, 제규어 115대, 미라주 2005 50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원기 전력으로는 네트라 조기 경보기 3대, A50 조기 경보기 3대, 일르신 78 공중급유기 6대, 그리고 신호정보구 수집기 스탠드오프 제머 3대입니다. 참고로 스탠드오프 제머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주로 민간용 항공기를 개조해서 만든 전자전기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채공해주면서 적 전투기들한테 재밍을 먹여줄 수가 있고요.
제머의 출력도 대출력이고 재밍 범위도 넓어가지고 장거리에서도 적들에게 안전하게 마비킥을 날려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공군력에 비해서 수량이 좀 적기는 해도 지원기 전력이 인도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파키스탄 측을 보죠. 하이급으로 J-10을 운영합니다. 이거 중국제 전투기인데 중국에서는 로우급으로 쓰는 물건이에요. 심지어 수량도 20대밖에 안 됩니다. 뭐 또 다른 하이급으로는 F-16이 있긴 한데 이거는 미국에서 싸울 때 인도군이랑 싸울 때는 쓰지 않기로 하는 그런 협약을 맺어놔가지고 사실상 전력 외입니다. 물론 뭐 몰래 갖다 쓰긴 하는데 제약이 좀 많아요. 그 나머지는 JF-17, 즉 중국에서는 FC-1이라는 이름으로 현대판 F-5 같은 경전투기 포지션으로 출시한 물건을 150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중국판 미그-21인 F-7 186대, 미라주-3 75대, 미라주-5 82대로 사실 질로 보나 양으로 보나 좀 절망적이죠. 그나마 지원기 전력이라도 제대로 갖춰놨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DA-20 전자전기 보유하고 있고요. 사브사의 LEI 조기 경보기 이거 8대 운영하고 있었죠. 2010년대 초부터는 4대의 GDK-03 중국제 조기 경보기도 운영하고 있긴 한데요. 신두르 작전 1년 전에 도저히 못 써먹을 정도로 결함이 심각해가지고 일단 잠정적으로 퇴역은 한 상태고요. 이 기체들을 폐기 처분을 할지 아니면 중국이랑 논의를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듯이 파키스탄 쪽이 절망적인 수준인데 왜 그날 공중전에서 인도 공군이 개같이 깨져나갔던 것일까요? 그날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2025년 5월 7일 새벽 5시 인도 공군의 신두르 작전 개시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인도 공군은 기계획된 항공작전 명령서에 따라서 각 전투기들의 무장을 장착했고요. 곧바로 80여 대 전투기들이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구성하려고 전술시선 바깥 부분에 안전구역에서 모이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죠. 스트라이크 패키지는 여러 가지의 능력을 가진 전술기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적진에 공습을 가는 방식인데요. 보통 조기 경보기가 최후방에서 공역 통제를 진행을 해가지고 스트라이크 패키지의 교통 안내와 적정 정보를 전달해주고요. 전자전기가 적에게 재밍을 걸어주고 호위 전투기들이 공대 공무장을 달고 상공을 청소합니다. 그 사이에 공대지 무장을 장착한 전투기들이 목표를 공습하는 방식이었죠. 파티원 모아서 레이드 뛰는 방식인데요. 인도 공군의 전투기들이 집결지로 모여들던 그때 파키스탄 공군에서도 대량의 전투기들이 출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파키스탄 공군은 인도 공군이 왜 그 시간에 대규모로 출격했는지, 그리고 인도 공군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출격했는지, 어디서 모이기로 했는지, 어떤 무장을 갖추고 있는지, 최종적인 공격 목표가 어디였는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인도의 대표적인 관광지였던 뭄바이에서 갑자기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괴한들이 호텔에 들이닥쳐서는 다짜고짜 관광객들한테 무차별 총격을 가했죠. 이른바 뭄바이 연쇄 테러 사건이 터졌던 것입니다. 범인들은 라시카르-에 타이바라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원들이었고요. 이들은 파키스탄 정보부가 작정하고 육성한 테러단체였습니다. 인도 전역이 분노하였지만 정작 인도 정부의 해결 능력은 놀랄만치 처참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어디서 무엇을 목표로 이렇게 활동했는지 제대로 알지조차 못했고 아군 오사나 민간인 오사도 굉장히 자주 일어났고요. 대테러 부대들마저도 제대로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인질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방 안에다가 냅다 총을 갈겨버리는 그런 충격적인 장면까지도 연출이 되었죠. 가장 문제가 심각했던 것은 인도의 방첩 시스템이었습니다. 인도 정보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건 2년 전에 서방의 정보당국들로부터 파키스탄 정보부에서 테러리스트들을 인도에 입국을 시켰으며 그 표적이 주요 관광지인 뭄바이라고 경고까지 해줬습니다. 심지어 어느 호텔들이 표적이라고 일일이 다 알려주기까지 해가지고 거의 뭐 정보를 갖다가 입 벌리라고 해놓고 나서 수저로 떠먹여주는 수준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방첩 시스템은 아무런 기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뭄바이 참사는 5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끝에 멈추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후로 파키스탄 정보부는 인도군의 방첩망이 생각 외로 허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과감한 전략을 구사하기로 했죠. 바로 인도군 내 첩보망을 대대적으로 구축해가지고 인도군의 동향을 실시간에 가깝게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파키스탄군은 인도공군의 유사시 대파키스탄 보복 공격 계획인 신두르 작전에 대해서 세부 계획들까지 모두 다 입수하는 데 성공했고요. 그중 중액은 결국은 당시 인도공군에서 가장 스마트한 전투기이자 가장 최신의 기종이었던 라팔 전투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대응책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인도공군의 기체들이 대량으로 이륙을 해서 예상 직결 공격에 모이기 시작하면 이 신두르 작전이 개시되었다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었고요. 이를 위해서 최대한 많은 수량의 전투기들을 출격시켜가지고 미리 전술조치선 근방에서 공격 위치를 잡고 인도공군의 스트라이크 패키지가 올 때까지 대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이크 패키지가 공대지 무장을 발사하는 순간 교전 명분이 발생하므로 그때 곧바로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해서 선제 공격하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그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들은 신도르 작전의 열쇠인 라팔 전투기들한테 집중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예상대로 80여 대의 인도 공군 전술기들이 파키스탄 방향으로 접근해오기 시작했습니다. 파키스탄군은 미리 40여 대의 전투기들을 출격시켜가지고 공격 위치를 잡고 기습 공격을 가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때 파키스탄 공군에서는 사브사의 에리아이 조기 경보기가 공역 통제를 맡아가지고 교통 정리를 해줬는데요. 파키스탄군의 에리아이 조기 경보기에는 HES-21 ESM 장비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HES-21은 적대 레이더나 무선 전파를 캐치해가지고 수집하는 신호정보 수집 기능이 있고요. 어떤 통신 장비나 전투기의 전파인지 구분이 된 것들은 나중에 재차 동일한 전파와 접촉을 하게 되면 어떤 기체이고 어떤 장비를 사용하는지까지 콘솔에 띄워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심지어 적의 무선 사용량까지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무장이 발사되면 무장을 유도해주기 위한 코스 업링크용 데이터 링크 신호나 레이더 연속파도 포착이 가능해가지고 적기의 무장 발사 여부도 식별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려면 결국은 오밀조밀한 수준의 네트워크망이 필요합니다. 근데 파키스탄군은 이미 2010년대부터 중국제 전투기와 스웨덴제 조기 경보기, 그리고 프랑스제 구식 전투기, 거기다 미제 전투기라는 아주 혼잡한 전력 구성인데도 불구하고 모두 전장 상황을 어느 정도는 한눈에 파악을 할 수 있게끔 필사적으로 한 개의 네트워크에 어거지로라도 묶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투 효율이 매우 좋았죠. 반면 인도 공군이 가진 네트라 조기 경보기는 인도 국산 레이더가 장착된 물건입니다. 느낌이 쎄하셨다면 그거 맞습니다. 아직까지 인도 국산 레이더 에리아이 조기 경보기보다 뛰어나거나 아니면 그만큼의 기술적인 성숙도를 가지진 못하죠. 인도 공군이 가지고 있는 러시아제 A50 조기 경보기도 그 정도의 기능들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자전이라는 것은 결국은 평소에 얼마나 상대방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신호 정보들을 수집했고 또 그것들을 분류해서 분석해가지고 그 전파 특성별로 어떤 레이더인지 어떤 전투기인지 잘 분류를 해놨느냐가 엄청 중요한데 인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심했어요. 그래서 파키스탄 공군이랑 인도 공군이랑 똑같이 신호정보 수집기가 있었지만 둘은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파키스탄 공군은 DA-20 신호정보 수집기를 갖다가 최대한 뻔질나게 띄워가지고 거의 집착에 가깝게 인도 공군을 스토킹해가지고 인도 공군의 전투기나 조기 경보기들의 전파 특성을 파악해가지고 대비책을 다 세워놨고요. 심지어 휴민트만까지 동원해가지고 인도 공군의 통신 주파수, 도약값, 그리고 암호 코드까지 전부 다 알아낸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인도 공군 같은 경우에는 도입된 라팔 전투기, 미라주 2005 전투기, SU-30, 제규어 전투기들의 네트워크 구축에는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인도 공군의 지원기 전력이 제대로 기능했다는 가정하에도 전투 효율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이 조기 경보기 관제사가 알려준 음성 모전을 토대로 그냥 그 위치에 가가지고 작전을 시킨 대로만 해야 되고 전장 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는 받아볼 수가 없을 것이니까요. 자체적인 판단이 안 돼. 그럼 이미 대참사의 징조는 있었습니다. 2019년에 이번이랑 비슷하게 카슈미르에서 파키스탄 정보부가 키워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이 폭탄 테러를 일으켰죠. 이때 양측의 공군력이 대대적으로 충돌을 했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인도 공군이 추격한 것을 파키스탄 공군이 미리 기다렸다가 선제 공격을 가하는 식으로 전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압도적인 공군력을 가지고도 인도 공군은 파키스탄 공군한테 선제 공격을 허가한 셈이었는데요. 파키스탄군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자 그나마 생존 장비가 좀 달려라고도 있긴 한 SU-30 전투기는 교란과 회피 기동을 실시해가지고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식 전투기인 미그-21은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두 대가 교수당했죠. 반면 파키스탄군은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때도 파키스탄군이 인도 공군에 비해서 우월한 위치에서 전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평상시에 신호정보 수집을 철저히 해두고 휴민트망을 대대적으로 구축해둔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의 참패 이후에도 인도 공군은 발전이 없었습니다. 방천만 강화에도 힘을 쓰지 않았고 파키스탄 공군에 대한 대대적인 정찰에 나서지도 않았어요. 결국 신도르 작전마저도 2019년과 똑같은 양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출격한 파키스탄 공군의 전투기들은 인도 공군의 전투기들한테 선제적으로 수십여 발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들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중 많은 수가 라팔 전투기 편대를 노렸죠. 제 아무리 엄청난 성능을 지닌 스펙트라 전전장비라고 해도 한 대당 몇 발씩 날아오는 미사일을 교란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또한 해당 스펙트라 전전장비에 파키스탄 공군이 가지고 있는 중국제 전투기들에 대한 신호정보 특성도 제대로 장입이 되어 있지도 않았죠. 결국 날아오는 미사일들을 적외선 센서가 탐지해서 체프와 플레어를 발사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곧장 편대장기가 맞아가지고 불길에 휩싸였고요. 다른 라팔 두 대도 미사일에 맞아가지고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라팔 전투기를 격추시킨 장본인은 다름 아닌 중국제 J-10C형 전투기였죠. J-10은 중국이 1980년대부터 개발을 진행했던 전투기였고요.
자체 중량 9.7톤에 최대 이륙 중량 20톤대로 스웨덴제 비겐 전투기랑 똑같은 체급이었죠. 중국에서는 포지션상 Su-27 계열기들을 보조하는 로우급 전투기로서 운영이 됩니다. J-10C형에서는 완전한 A4 레이더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는 라팔 F3R형에 달린 RB2AA 레이더랑 동급이 되었죠. 물론 또 프로세스랑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라팔만큼은 못 따라오겠지만 어느 정도 성능에서 굉장히 큰 일신이 있었을 거예요. 적을 동시에 추적하는 TWS 기능 같은 경우에도 최대 10개 이상의 표적에 대해서 동시에 추적을 할 수 있고 또 동시에 미사일을 날려서 공격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있고요. 또한 A4 레이더의 장점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게 하나 있다면 접히 탐성입니다. 이 기계식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안테나 구동부가 작동하면서 안테나가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이런 식이죠. 때문에 적대 레이더가 기계식 레이더를 가동한 전투기를 딱 비춰보면은 레이더 반사 면적이 커지고 일정하지도 않습니다. 뭔가 움직이는 게 많으니까요. 따라서 이는 탐지 확률을 올려줍니다. 반면 A4 레이더는 구동부가 없어가지고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죠. 구동부가 없어도 송수신모드들이 스스로 전파의 주파수와 방향을 제어해가지고 각자의 방향으로 쏴주니까요. 게다가 요즘 또 유행하다시피 안테나의 각도를 상방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올려주면은 전파가 난반사되는 확률도 올라갑니다. 이 말은 스텔스성이 증가가 된다는 것이죠. 요즘 나오는 스텔스 전투기들이 A4 레이더를 다 갖추고 나오는 거는 단순히 성능이 좋아서 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전파 스텔스도 가능해집니다. 보통 내가 레이더로 적기를 조준하면은 적기도 내가 조준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그럼 나에게 역습을 가하든지 아니면 체프랑 플레어 뿌리고 회피 기동에 들어가든지 런을 치든지 하겠죠. A4 레이더 같은 경우는 수백, 수천 개의 TR 모듈들이 별개의 주파수를 쏘게끔 할당되어져 가지고 작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적기를 조준하는 펜슬빔을 안 쓰고 적의 레이더 경보 장비인 RWR을 울리지 않게끔 할 정도로 미약한 세기와 특수한 파형의 전파를 내보내서 적기를 탐지하고 추적하고 심지어 몰래 락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중간 유도 수단으로 데이터 링크 방식을 채택한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옛날처럼 중간 유도로 내가 레이더 전파를 쏘면은 적기에서 반사된 그 전파를 미사일의 수신기가 받아가지고 따라가다가 중간에 액티브 레이더 시커를 켜고 자립 유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 유도는 내가 알게 된 적기의 정보를 미사일의 예상 코스 방식으로 업링크를 해줍니다. 그럼 상대방이 진짜 조준당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중국이 소프트웨어를 만지작만지작거리면서 2010년대 정도 되면은 이 J-10C형 전투기에 이런 기능들을 어느 정도는 통합을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인 이리스가 장비되었는데요. 덕분에 레이더를 가동하지 않는 전파 침묵 상태에서도 적기를 어느 정도 탐지하고 추적할 수가 있었고요. 스텔스기 상대로도 어느 정도 대응은 가능해졌죠. 스텔스기도 열은 내뿜잖아요. 따라서 라팔 F3R의 카운터 역할을 맡은 파키스탄 공군의 하이급 전투기인 J-10Ce가 만약에 LPI 모드로 라팔 F3R을 락온했다면 라팔 F3R은 락온 사실조차를 몰랐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게다가 인도 공군은 평상시에 신호정보 수집도 굉장히 게을리했잖아요. 그럼 J-10Ce는 어떻게 해서 라팔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락온했냐고요? 파키스탄 공군은 전투가 종료된 뒤에 인도 공군의 라팔 전투기가 나눈 교신 기록까지도 전부 다 공개를 했을 정도로 이미 인도 공군의 통신망 전부를 감청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에리어와 J-10Ce는 라팔 편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이들이 언제 공대지무장을 떨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었죠. 이윽고 에리아에서 라팔 F3R의 스카이프 공대지 미사일 발사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곧바로 J-10Ce들은 라팔 전투기들을 향해서 PL-15E 공대공 미사일들을 발사했죠. 이 미사일들은 무려 사거리 140km짜리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인데요. 미사일의 체급 자체가 크고 또 듀얼 펄스 로켓을 장비해가지고 로켓 모터를 두 번에 나눠가지고 태워주다 보니까 추력 지속 시간이 깁니다. 따라서 미사일의 추력이 유지되는 회피 불가능 존이 굉장히 넓죠. 게다가 중요한 사실은 이 미사일에는 종말 유도용 레이더 시커로 A4 레이더를 박아놓은 미사일입니다. A4 레이더의 장점은 아까 말한 그대로입니다. 추가적으로 자립 유도 거리도 넓겠죠. 따라서 라팔 F3R은 미사일의 접근을 스펙트라 전자전 시스템에 연동된 적외선 탐지 장비가 미사일을 확인해서였을 가능성이 높고요. 설사 미사일의 접근을 먼 거리에서 확인했다 손 치더라도 미사일의 능동 레이더 시커가 작동되는 30km 정도의 거리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 PL-15E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무려 마하 5입니다. 게다가 이미 미사일을 발사하는 공격자 측인 J-10Ce조차도 최적의 공격 위치를 잡고 발사했으니만큼 라팔이 가질 수 있는 회피 가능한 시간은 불과 15초 정도의 여유밖에 남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한 발만 날아 들어온 게 아니라 무려 몇 발씩 날아 들어왔을 테니 제 아무리 스펙트라 전자전 시스템이어도 답이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인도 공군의 라팔 F3R 전투기들은 세 대가 동시에 격추되는 참사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이외에도 수많은 인도 공군 전투기들이 격추당하면서 신드로 작전은 실패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인도 정부는 해당 작전의 실패로 인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공군은 실패를 만회해보고자 SU-30 전투기에 브라모스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동원해가지고 지상 공격을 진행했는데요. 이때 파키스탄군의 LEI 조기경보기 한 대를 파괴시키고 경락고도를 격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항공전역에서는 여전히 인도 공군은 힘을 쓰지 못했고 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인도 공군은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했죠. 물론 국가의 체급이 인도가 파키스탄보다는 크다 보니까 소모전으로 가면 파키스탄이 불리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때문에 파키스탄 측이 적당히 하고 한 발 물러서 가지고 휴전협정을 맺게 되었습니다만 인도는 뼈아픈 손실에 치를 떨어야 됐었죠. 또한 전 세계적인 놀림거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잘 보셨나요? 이처럼 밀스퍼거들의 생각과는 달리 실제 전쟁은 무기체계의 성능이나 수량만 믿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준비가 잘 돼 있고 또 기회가 찾아온다면 즉각적으로 적과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가 정말로 중요하죠.